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양측이 뭐 제대로 합의점에 도달을 했다라면서, 근데 항상 결정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이 협력을 해서 마치 서로 전쟁을 계속하자라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종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즉각적 휴전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최대 유류 저장 창고가 4월 1일 우크라이나 공습받아서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결말이 나기 힘든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러시아하고 미국,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을 하려면 최종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도달할 목표가 없으면 그 과정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미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이 전쟁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패권 분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패권 분할에 따른 다극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결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푸틴은 집권 초기부터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결제 부분에 있어서 통화를 다각화하자, 달러도 하고 루블도 하고 그리고 유로화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레이 달리오 역시 이 전쟁은 패권 분할로 가는 첫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극화 체제에 뛰어든 나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패권의 분할을 원하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모두 좀 땅덩이가 크고요. 인구가 많고 또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왜 이런 나라들이 이제서야 다극화에 뛰어들었는가? 그 이유는 디지털 달러의 등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얼마 전에 디지털 달러 통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왜 자원부국에게 치명적인 것인지 역시 지난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다시 항목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디지털 통화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의 권한으로 통화를 발급하면서 배급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정부가 등장을 하면 모든 나라의 자원과 자산들이 모두 세계 정부의 운영에 따라 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라는 단위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반기를 자원부국, 인구 대국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들이 연대할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처음부터 패권 전쟁이라 하지 않고 평화유지군으로 시작을 했는가? 그것도 미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전쟁을 위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하고 비슷한데요. 인간은 이야기에 익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어야 말이 되는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죠. 말이 돼야 군중들이 리더를 지지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푸틴이 우리 러시아가 패권 분할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평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다면 사람들이 다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바로 이때 그 말이 안 되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전쟁을 해야 군중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앞으로 미디어전, 여론전은 더 강력하게 확대될 테고요. 또 어쩌면은 적성국에 편승한 국가를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이 급하게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인데요. 이미 폴란드에서 최근에 바이든이 말실수를 했죠.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한 말일 겁니다. 간 보려고 말이죠.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러시아 푸틴이 세계 패권의 다극화, 다양한 기축통화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극체제, 디지털 달러 기축통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푸틴이 눈에 가시가 되겠죠. 물론 권좌에서 몰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당했죠. 미국의 목적이 러시아 레짐 체인지라는 주장도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목만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푸틴은 2024년 5월이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선도 2024년이에요. 11월에 있죠. 따라서 전쟁을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푸틴이 대통령을 해먹는데, 그러니까 재선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푸틴의 러시아 국내 지지율이 73%에서 7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냐 조작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과정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야 러시아 군중을 사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이 푸틴을 권력에서 내쫓으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작이 들어갔습니다. 푸틴의 지병설부터 시작을 했죠.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간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투사 나발리를 꼭두각시로 내세웠습니다. 젤렌스키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자 푸틴은 나발리를 이제 더 이상 나발거리지 못하게 감방에 쳐넣었죠. 추후에 나발리 신변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발리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푸틴이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나발리가 원래는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었는데 최근에 추가로 9년을 더 때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발리가 어느 정도로 인지가 있느냐? 러시아 내 좌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급이고요. 젤렌스키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 대략 각이 잡히겠죠. 이 전쟁은 미국이 원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도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당사자는 러시아고 미국이죠. 우크라이나는 그저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면상 보면 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푸틴은 이 전쟁의 승자는 없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제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아달라. 심지어는 뭐 부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 결과를 보면 러시아도 한편으로는 뭐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표정은 미국 내지는 서방 또는 나토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자면 이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되던가 다극체제가 되던가 어떤 결판이 나야 비로소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라는 도구가 역할을 못하고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지역으로 전쟁의 축은 옮겨갈 것이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가 그중 하나가 되겠죠. 확전은 확전이고 옛 유고연방이었던 국가들 입장도 좀 관찰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크로아티아는 친서방인데 반해서 세르비아는 친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일이 터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3일이 채 안 돼서 크로아티아의 공격용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전쟁으로 확전될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곳은 다 쑤시고 다닐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폴란드와 발트 3국도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반드시 확전 가능 1순위 지역으로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지난 2월 중순에 러시아가 시리아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미사일이 있는 폭격기를 시리아로 이동시켜놨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전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할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아닐까요? 러시아는 이번 군사작전을 1차 군사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키예프 인근 북부 지역에서 일단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부 지역, 즉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국토로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는요, 첨단 무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드론이라든가 로봇, 무기, 무인 살상기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2차 작전이 있을 거고요.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입장, 아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하죠. 당장 우리 목구멍에 풀칠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중국을 좀 우습게 보긴 하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이 아시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중국이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세계 패권 분할이 있어서만큼은 중국도 러시아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두 나라의 이념은 서로 다르죠. 중국은 자본주의를 결합한 변종사회주의 국가지만
러시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인터넷 검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지만 일단 전쟁이 나서 전국이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면 언론, 미디어, 통신 모두 다 통제를 합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니 이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전쟁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단 잘못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싸움은 1극 패권이냐 다극체제냐 하는 문제고요. 다극체제로 가게 된다면 딥스의 자산은 반에 반토막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푸틴이 또 정의의 사자냐 어떤 영웅처럼 이렇게 비춰질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 나라들은 조폭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5G도 나오고 블록체인 기술도 나오고 또 하드디스크 가격도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나름 보스급 조직원들이 자기 영역을 고수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다 같은 조폭들이에요. 정의 그런 거 없고 그냥 승자가 장땡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형님들끼리 주먹질하고 있을 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리고 또 여차하면 우리 같은 그 중간급 보스들끼리도 연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것이. 아무튼 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러시아하고 중국은 국가의 이념 자체가 다르죠. 그렇지만 둘은 동맹관계로 착각할 정도로 지금 커플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극체제를 원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공은 러시아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공의 그 지정학적 운명이 또한 러시아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중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미국과 서방의 계획대로 러시아에서 푸틴이 물러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거나 또는 러시아 국가의 붕괴라도 벌어진다면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면 중공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관련돼서 얼마 전에 세르비아 폭격 20주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의 적대감을 표시를 했어요. 사실 중공도 이 전쟁의 판돈이 큰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가 이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은 있는가? 당연히 있겠죠. 이 전쟁의 피날레는 어쩌면 동북아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2024년에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온다면 상황은 급반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전쟁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동북아 전쟁의 이야기는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다른 영상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